그게 네 돈이냐? 내 아들 돈이지. 기생충 애미한테 뭘 배웠겠어.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치면서 한 말입니다. 3년 동안 새벽마다 전단지 쿠폰 오려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270만 원으로 평생 해외 한 번 못 나가본 친정엄마 여행 하나 보내드렸더니 돌아온 건 뺨짝 소리하고 기생충 소리였어요. 근데요, 진짜 웃긴 건 그 시어머니가 아들 이름으로 슬쩍 받은 대출 1,500만 원. 누가 갚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저한테 그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지갑에 12만 원만 넣고 빈손으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일주일 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결혼 7년 차에 접어드니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더군요.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솥 예약을 확인하고 된장찌개 냄비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성우가 출근 전에 밥 한 끼는 먹여보내야 했으니까요. 지글거리는 소리 사이로 옆방에서 성우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반찬통을 꺼내 어젯밤 만들어둔 멸치볶음을 덜고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는 동안 시계는 5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나서 식탁 위에 놓인 약통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금자의 혈압약 2알을 작은 종이컵에 담아 물컵 옆에 놓아두는 것까지가 매일 아침의 첫 번째 순서였죠. 그 다음은 휴대폰을 꺼내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성호 보험료가 제대로 빠져나갔는지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조차도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이었고 그냥 하루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성우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월급 38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 시댁 경조사비, 성우 보험료 차할부금을 빼고 나면 실제로 생활비에 쓸 수 있는 돈은 늘 빠듯했죠. 거기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금자가 성우 이름으로 받은 1,500만 원짜리 대출이요. 그 원리금 15만 원을 매달 제가 생활비 통장에서 뺏어 갚고 있었는데 성우도 금자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마트 전단지 할인 품목을 외우고 쿠폰을 모으고 한 달을 설계하듯 사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금자는 명절마다 똑같은 말을 꺼냈죠. 금자가 제 배를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배가 왜 이리 깜깜하냐? 김신의 핏줄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반찬을 집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성호의 문제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금자에게 아들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 침묵을 7년간 제가 혼자 삼켜왔습니다. 그렇게 3년을 아끼고 또 아껴서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제 개인 적금 잔액에다 생활비 절약분을 합쳐 따로 모아둔 270만 원이었죠. 저는 그 돈으로 친정어머니 수님에게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님은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분식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준 사람이었거든요. 단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일정을 확정하고 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베트남 가. 내가 다 알아봤어.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네가 옷이나 한 벌 사입지. 수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코끝이 시큰해지면서도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죠. 엄마가 다녀와야 나도 기분이 좋다니까. 그냥 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던 금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자는 리모컨을 쥔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퇴근한 성우가 넥타이를 풀고 자리에 앉자마자 금자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야, 이거 사. 저는 국그릇을 놓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네가 살림 미천 빼돌려서 제 애미 해외여행 보낸다며. 이 집의 시어미는 한 번도 여행 못 가봤는데. 금자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3년간 생활비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성우 월급에서 따로 뺀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밥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죠. 생활비가 네 돈이냐? 그게 다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이지. 국물이 튀어 식탁보에 얼룩이 번졌습니다. 저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쪽 눈을 질끈 감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엄마 말도 일리가 있지 않냐? 그 정도면 차라리 우리끼리 어디 가든가. 저는 성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양말을 뒤집어 빨았던 그 시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금자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둔 여행 일정표를 뜯어내더니 제 얼굴 앞으로 가져와 양손으로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기생충 애미한테 뭘 배웠겠어? 시집살이를 이따위로 하냐? 기생충? 그 단어가 고막 안쪽에 박히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일정표 조각들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금자가 한 발짝 다가서며 제 턱 아래로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사, 눈을 어디다 뜨고. 금자의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턱이 돌아가고 귀가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가 꺾인 채로 성우 쪽을 봤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밥풀 하나가 식탁 위에서 굴러가는 것을 멍하니 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침묵이 뺨을 맞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뺨에 남은 열기가 식기도 전에 금자가 식탁 의자를 끌어당기며 다시 앉았습니다. 가서 내 애미한테 전화해. 여행 취소라고. 그리고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금자가 식탁 위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순서를 안내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죠. 성우가 고개를 숙인 채 밥알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아, 일단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해. 그래야 더 안 커지니까.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싱크대 앞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왼손, 오른손 하나씩이요. 고무장갑을 싱크대 옆에 내려놓는 순간 7년간 이 집에서 벗겨왔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 자격증, 제 커리어, 제 이름. 전부 벗기고 나니 남은 게 고무장갑을 낀 손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캐리어도 가방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갑과 휴대폰, 신분증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비상금으로 넣어둔 현금 12만 원이 있었죠. 저는 그것만 확인하고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금자가 소파에서 몸을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딜 가려고. 도망치면 다 네 잘못 인정하는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내며 걸렸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왼쪽 뺨을 손으로 매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뜨거운 감촉이 전해졌죠. 1층 로비에 내려서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왼쪽 볼에 손바닥 자국이 붉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뺨을 찍었습니다. 앞에서 한 장, 고개를 돌려 한 장, 두 장을 저장해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같은 동 옆 호수에 사는 영숙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영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다가 제 뺨을 보고 눈이 커졌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이고 정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전화기가 4번 울렸습니다. 전부 성우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5번째로 문자가 왔죠. 어디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와.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뺨을 맞고 빈손으로 집을 나선 상황을 이 사람은 머리 식히기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막차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야겠다는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역에서 내렸고 개찰구를 나오니 골목 안쪽으로 고시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올려다봤습니다. 방 있어요? 네. 1인실 35만 원이에요. 저는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금 12만 원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3일 안에 입금해도 될까요? 남자가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제 뺨에 남아있는 자국을 봤을 겁니다. 묻지 않아줘서 고마웠죠. 좁은 방이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 딱딱한 매트리스 하나, 작은 선반 하나, 벽에 붙은 거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매트리스 위에 앉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옆으로 누웠습니다. 천장에 붙은 형광등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집을 나옴으로써 수님의 여행이 지켜지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일의 시작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었죠. 그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던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요. 등줄기가 서늘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시원 공용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왼쪽 뺨에 붓기는 빠졌지만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죠. 저는 근처 편의점 화장품 코너에서 파운데이션 하나를 사서 그 위를 덮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다가 문득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에 다니던 한성회계법인이요. 전화를 건 건 용기라기보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신호가 가는 동안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죠. 한성회계법인입니다. 저 혹시 박 전무님 아직 계신가요? 김하은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잠시 후 연결이 됐습니다. 김하은 회계사? 이게 얼마만이야? 박 전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7년 전 퇴사할 때 언제든 돌아오라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전무님 혹시 자리 있으면 면접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면접이야 언제든 보지. 근데 보수교육은 이수했어? 아직이요. 등록이 말소된 상태인데 주말에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래, 일단 날 잡자. 연락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뒤 수님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 수님이 바로 눈치챌 게 분명했거든요. 눈치를 채면 수님은 여행을 취소할 거고 여행을 취소하면 금자가 이긴 셈이 되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매트리스 옆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어젯밤과 똑같이 하얗게 내려오고 있었죠. 고시원 생활 5일째였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한국공인회계사회 보수교육 온라인 과정을 신청해서 첫 번째 과정을 마쳤죠. 좁은 방 매트리스 위에 엎드려서 휴대폰으로 강의를 듣고 공용 화장실에 다녀와서 또 듣고 그렇게 꼬박 이틀을 보냈습니다. 면접 날 아침 고시원 근처 세탁소에서 3,000원을 주고 달인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뺨에 멍은 파운데이션으로 겨우 가려지는 정도였고 블라우스 깃이 약간 누렇게 변색돼 있었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나왔으니까요. 한성회계법인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멈췄습니다. 7년 전에 매일 드나들던 곳인데 낯선 건물에 처음 온 것처럼 심장이 뛰었죠. 박 전무의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박 전무는 7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김하은 회계사, 얼굴은 하나도 안 변했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입꼬리를 올렸지만 속으로는 얼굴이 안 변한 게 아니라 멍을 화장으로 덮은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면접이라기보다는 복직 상담에 가까운 40분이었습니다. 박 전무는 보수교육 이수만 확인되면 바로 출근할 수 있다고 했죠. 수습 3개월 동안은 정규직 급여의 80%야. 세전 340만 원 정도 되는데 괜찮겠어? 감사합니다, 전무님. 보수교육 남은 과정은 다음 주말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 그럼 열흘 뒤에 출근하는 걸로 잡자. 박 전무가 탁상 달력에 날짜를 동그라미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7년 만에 누군가가 저를 김하은 회계사라고 불러줬다는 게 가슴 안쪽에서 뭉클하게 올라왔죠. 건물을 나와 휴대폰을 확인하니 성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12통과 문자 6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문자는 어디 있냐, 밥은 먹었냐였는데 뒤로 갈수록 내용이 바뀌어 있었죠. 세탁기 어떻게 돌리는 거냐? 가습기 고지서가 왔는데 이거 어디서 내야 하냐? 보일러 타이머 설정 좀 알려줘. 저는 그 문자들을 한 줄씩 읽다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으면서도 입안이 씁쓸했죠. 그 시각 성우의 집에서는 금자가 현관에 택배 상자들을 쌓아두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매일 정리하던 택배, 분리수거, 우편물 확인이 전부 멈추면서 고지서 봉투가 뜯기지 않은 채 쌓이고 있었을 테니까요. 금자는 아마 그걸 며느리가 살림을 엉망으로 한 증거라고 생각했겠죠. 자기 아들이 집안일 하나 못한다는 증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출근 첫날이 왔습니다. 7년 만에 정장을 입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옆자리 직장인들 사이에 서서 목에 사원증 목걸이를 걸었을 때 가슴속에서 올라온 건 기쁨이 아니라 묘한 낯설미였죠. 회계법인 사무실 문을 열고 제자리에 놓인 새 노트북과 이름표를 봤습니다. 김하은 회계사라는 네 글자가 7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주 업무는 거래처 장부 검토였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숫자를 읽고 항목별로 나누고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하니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보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죠. 옆자리 후배 회계사 지수가 고개를 빼꼼 내밀며 물었습니다. 선배님, 진짜 7년 쉬신 분 맞아요? 저보다 빠르신데.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쉰 게 아니라 다른 장부를 관리했던 거지. 지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시각 성우는 퇴근 후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관리하던 생활비 통장에는 8만 원만 남아 있었고 카드 명세서에는 자동이체 실패 알림이 4건이나 찍혀 있었을 테니까요. 성우는 그제서야 매달 380만 원을 벌면서도 실제로 이 집을 돌려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었겠죠.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 고시원비를 버텨야 했기 때문에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자리에서 삼각김밥 비닐을 뜯고 있는데 지수가 아무 말 없이 제 책상 위에 김치찌개 하나를 통 놓고 갔습니다. 편의점 용기에 담긴 김치찌개였는데 뚜껑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선배님, 이거 하나 더 샀는데 드세요. 저는 그 포스트잇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다시 자리로 돌아가 김치찌개 뚜껑을 열었죠. 고시원으로 돌아온 어느 저녁 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아, 여행 출발이 다음 주인데 엄마 여권 사진이 영 마음에 안 든다. 다시 찍을까?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울음을 꾹 눌러 삼키며 대답했죠. 엄마, 그냥 그거 써. 잘 나왔어. 그래, 눈이 좀 작게 나온 것 같아서. 괜찮다니까. 원래 엄마 눈이 그렇잖아. 수님이 전화 너머로 낄낄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좁은 방 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길었죠. 보험이 해지됐다고 연락 왔어. 자동차 보험도 이번 달에 만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 한번 와서 정리 좀 해줘.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아내가 아니라 관리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선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나중에 성우의 입을 통해 듣게 됐죠. 성우는 퇴근 후 아파트 1층 우편함을 열었는데 건강보험 체납 통지서와 관리비 연체 경고문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3개월치가 밀려 있었는데 사실 그건 제가 떠나기 전에 이미 2달을 아껴서 다음 달에 한꺼번에 낼 계획이었던 금액이었죠. 성우는 그런 사정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혼자서 계산하고 혼자서 조율하고 혼자서 해결했으니까요. 성우가 통지서 2장을 손에 쥐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현관에는 뜯지 않은 택배 상자 4개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매일 정리하던 것들이었죠. 택배, 분리수거, 우편물 확인, 고지서 정리. 제가 사라지니 그 모든 게 멈춰버린 겁니다. 성우가 거실로 들어가 통지서를 금자 앞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관리비가 3개월이나 밀렸어. 보험도 체납이라고 통지서가 왔고. 금자가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년이 살림을 얼마나 못했으면 이 꼴이냐. 금자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평소 같으면 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텐데 이번에는 끄덕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싱크대에 쌓인 일주일치 그릇들, 인덕션 위에 눌어붙은 라면, 국물 자국, 세탁기 안에서 쉰내 나는 빨래 더미. 그것들이 소리 없이 제 빈자리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날 오후 성우는 난생 처음 은행에 직접 갔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대출 내역을 조회한 거죠. 3년 전 금자가 사업자금이라며 성우 이름으로 받게 한 1,500만 원짜리 대출 말입니다. 성우가 창구 직원에게 조회를 요청하고 서류를 받아들었는데 잔액이 65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서류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원리금 상환 내역이 찍혀 있었는데 출금 계좌가 제가 관리하던 생활비 통장이었죠. 제 이름으로 된 통장도 아니고 성우 월급이 들어오는 급여 통장도 아니고 제가 매달 쪼개고 아껴서 운영하던 그 생활비 통장에서 15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요. 성우는 은행 창구 앞 의자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 모서리가 구겨졌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온 성우가 금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금자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뭐? 그 1,500만 원 대출 있잖아. 그게 왜? 성우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금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은이가 갚고 있었어. 매달 생활비에서 빼서. 금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금자가 리모컨을 소파 쿠션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네 월급에서 나간 거지. 내 월급 통장이 아니야, 엄마. 하은이가 관리하던 생활비 통장이라고. 성우가 서류를 집어서 금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출금 계좌번호, 날짜, 금액이 한 줄 한 줄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금자는 서류를 들어 올려 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읽는 동안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금자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반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7년간 만져온 숫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금자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괜찮아? 성우가 소파로 달려갔을 때 금자는 숨을 몰아쉬면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동자가 풀리고 입 주위로 하얀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금자는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죠. 성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는데 손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다고 합니다. 4번째에 겨우 연결이 됐고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불렀죠. 구급차가 도착해서 금자를 실어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성우에게 설명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숨을 너무 빠르게 몰아쉬면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 겁니다. 목숨이 위험한 건 아닌데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성우는 응급실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눌렀죠. 신호가 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고 나중에 음성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회계법인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장부를 검토하다가 휴대폰 알림이 울려서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죠. 성우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동안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화기를 다시 들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성우의 이름 위를 맴돌았죠. 하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다시 그 집의 궤도로 빨려 들어갈 게 분명했으니까요. 금자가 쓰러진 건 제가 떠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금자가 그동안 눈 감고 있던 것들, 외면하고 무시하고 없는 셈 치던 것들과 정면으로 마주쳤기 때문이었죠. 제가 3년간 몰래 갚아온 빚, 제가 새벽마다 차려놓은 밥상, 제가 정리한 고지서와 보험과 관리비, 그 숫자들이 한꺼번에 금자 앞에 쏟아진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손을 움직여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멈추면 다시 그 집 생각이 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전 고시원 앞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같은 아파트 동에 살던 영숙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은아, 너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실려갔다며. 성호 씨가 복도에서 울고 있더라. 무슨 일이냐? 저는 커피 뚜껑을 열며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주머니 사정이 있어서 잠시 나와 있어요. 영숙은 제가 집을 나서던 날 밤 아파트 로비에서 멍든 뺨을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답장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한 것 같았죠. 곧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은아, 너 잘한 거야. 그 집에서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편의점 문을 나서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자꾸 그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입술을 깨물며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을 때 지수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잠을 좀 못 잤어.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켜고 어제 하던 장부 파일을 열었죠. 화면에 뜬 숫자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7년간 관리해온 시댁의 장부도 이 숫자들처럼 정확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모자라는 달에는 다음 달에서 당겨오고 대출 원리금까지 숨겨서 갚아가며 한 번도 마이너스를 내지 않았죠. 명절 경조사비가 몰리는 달에는 제 점심을 걸으면서 맞췄고 금자 용돈이 부족하다고 할 때마다 어딘가를 깎아서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부를 들여다본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성호도 금자도 단 한 번도 그 숫자들 앞에 앉아본 적이 없었죠. 그러면서 제가 쓰는 돈을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이라고 했고 제가 3년간 아낀 270만 원을 살림 미천 빼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장부가 아니라 제 이름이 적힌 장부를 만들 차례였으니까요. 금자가 태어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그 사이 있었던 일은 나중에 영숙 아주머니를 통해 조금씩 전해 들었죠. 성우는 병원에서 금자를 데려온 뒤 밀린 관리비와 체납된 보험료를 처리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보험사에 어떤 상품으로 가입해뒀는지, 카드 자동이체가 어느 계좌에 물려 있는지, 관리비 납부는 어디서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죠.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마다 본인 확인에 막혔고 보험사 앱에 로그인하려 해도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결국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은행과 보험사를 돌아다녔는데 점심도 거른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380만 원을 벌어오는 사람이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빠지는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거니까요. 같은 시각 저는 회계법인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 보고서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3곳의 장부를 대조하고 오류를 정리한 2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마지막 페이지를 출력해서 박 전무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박 전무가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부터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박 전무의 눈동자가 줄을 따라 움직이는 걸 지켜봤죠. 5분쯤 지났을 때 박 전무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이 공백이 아니었네. 오히려 감각이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전무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라서 한참을 심호흡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일을 보고 잘했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7년간 새벽마다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약을 챙기고 고지서를 정리했지만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니, 당연한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아, 내일 모레 출발인데 엄마가 캐리어를 혼자 못 잠그겠다. 지퍼가 뻑뻑해. 주말에 올 수 있냐? 수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원 매트리스에 앉은 채 무릎 위에 팔꿈치를 괴고 대답했죠. 엄마, 나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지퍼에 비누칠 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회사? 네가 무슨 회사를 다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수님에게 제 취업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 아는 언니 가게 잠깐 도와주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래, 무리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수님이 출발하기 전에 제 사정을 알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수님이 눈치를 채면 여행을 안 갈 게 분명했고, 그러면 제가 맞아가며 지켜낸 게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니까요. 수님의 여행 출발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고시원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일찍 나서야 했죠.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출국장 입구 기둥 뒤에 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수님을 찾았죠. 10분쯤 지났을 때 수님이 보였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고 새 캐리어를 끌고 여행사 가이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설레는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공항 천장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출발 안내 전광판을 한참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수님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님이 출국장 안쪽으로 사라질 때까지요. 새 운동화 뒤축이 하얗게 빛나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뺨을 맞았던 그날 밤의 고통이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둥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다가 공항철도 개찰구로 향했죠. 공항에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떠올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산수의 결과였죠. 제가 이 결혼에 투입한 것들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매일의 가사노동, 포기한 커리어, 혼자 삼킨 감정들, 몰래 갚아온 1,500만 원 대출. 그리고 제가 돌려받은 것도 세어봤죠. 왼쪽 뺨에 손바닥 자국, 기생충이라는 단어, 고개 숙인 남편의 침묵. 이걸 대조해보면 적자가 너무 컸습니다. 복구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 시각 성우의 집에서는 금자가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라면을 끓이려고 했는데 인덕션 터치 패널 조작법을 몰라서 한참을 헤맸다고 하더군요. 제가 늘 쓰던 냄비가 어디 있는지도 국자가 어느 서랍에 들어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결국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을 말아먹으며 식탁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7년간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만 먹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끼니를 해결한 거였죠. 컵라면 하나로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휴대폰으로 법률 상담 앱을 열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최 변호사라는 분에게 상담을 신청했죠. 상황을 간략히 적어보냈더니 내용이 복잡하니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퇴근 후 시간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3일 뒤 퇴근 후
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지하철역 근처 오피스텔 7층에 있었고 최 변호사는 안경을 쓴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뺨, 남편의 침묵, 빈손으로 나온 것, 대출 상환 내역까지 전부요. 최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듣더니 펜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때린 건 폭행이에요. 뺨 사진을 찍어두셨다고 했죠? 그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충분하고요. 생활비에서 아낀 돈은요? 그건 제 돈이 맞는 건가요?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아낀 돈이면 공동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어요. 김하은 씨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의자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법이 제 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7년간 제 편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성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어조가 확연히 달랐죠. 하은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화면을 3분쯤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만나서 할 이야기는 없어. 근데 정리할 건 있으니까 주말에 시간 맞추자. 고시원으로 돌아온 저는 좁은 책상 위에 노트를 펴고 이혼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시댁빚 갚은 내역, 뺨 사진과 날짜 기록.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댁의 장부라는 거요. 주말 오후 성우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고른 자리는 구석 쪽 2인 테이블이었죠. 창가 쪽은 사람이 많았고 저는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 2주 만에 본 성우의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었고 양복 소매에 누런 얼룩이 묻어 있었죠. 라면 국물인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올라온 건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 없이 라면 국물도 제대로 못 닦는구나 하는 냉정한 확인이었죠. 성우가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그날 엄마 편 든 거 잘못했어. 내가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성우가 물컵을 잡았다 놓았다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성우의 눈을 바라봤죠. 성우 씨. 성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7년간 이 사람을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에 밥 차려놓고 여보 일어나, 퇴근하면 여보 밥 먹어, 잠들기 전에 여보 잘 자. 그 호칭을 오늘 처음으로 바꿨죠. 나 사과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성우가 봉투를 바라보며 손을 뻗지 않았죠. 열어봐. 성우가 봉투 입구를 뜯고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읽는 성우의 눈동자가 멈추는 게 보였죠.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성우가 서류를 쥔 채 한참 동안 테이블만 내려다봤습니다. 카페 안에서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우리 테이블만 조용했죠. 성우 씨, 내가 돌려받아야 할 건 사과가 아니라 7년이야. 근데 7년은 돌려줄 수 없잖아. 여기에 서명해줘.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생각할 시간 좀 줘. 일주일. 저는 그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에는 아메리카노가 반쯤 남아 있었지만 더 마실 생각이 없었죠. 카페 문을 밀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건물 모퉁이에 서서 벽에 한참을 기대야 했습니다. 등 뒤로 카페 유리문이 보였는데
성우가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게 비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성우가 쫓아나와서 울먹이며 다시 시작하자고 말해주길 바랐던 건지 아니면 깔끔하게 서명해주길 바랐던 건지 저 자신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혼란 자체가 7년의 무게였죠. 이틀 뒤 수님이 베트남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 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죠. 하은아, 엄마 왔다. 하롱베이에서 배 탔는데 바다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 물색이 초록색이야, 초록색. 수님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원 매트리스에 앉은 채 눈을 감고 수님의 말을 들었죠. 잘 다녀왔어? 밥은 입에 맞던. 맞다마다. 쌀국수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엄마도 분식집에 쌀국수 넣어볼까?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분식집의 쌀국수는 좀 안 맞지 않아. 수님이 깔깔 웃다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3초쯤 침묵이 흘렀죠. 근데 하은아,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님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좀 바빴거든. 피곤한 게 아니라 울었던 목소리 같은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수님의 여행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말해도 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수님이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한번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금자가 여행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질렀던 것, 기생충이라는 단어, 뺨을 맞은 것, 성우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빈손으로 현관문을 나선 것,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 회계법인에 다시 들어간 것,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는 것까지 전부요. 전화기 너머로 수님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죠. 어디냐? 수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잘 지내고 있어. 어디냐고. 저는 고시원 주소를 말했습니다. 다음 날 낮 수님이 고시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침 장사를 동네 이모에게 맡기고 왔다고 했죠. 베트남에서 사온 면 모자를 쓰고 시장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좁은 고시원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 딱딱한 매트리스, 작은 선반, 벽에 붙은 거울. 수님의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시장 가방에서 반찬통 4개를 꺼내 작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먹고 다녀. 수님이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네가 그 집에서 나온 건 잘한 거다. 근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냐? 엄마가 뭐가 무서워서. 저는 선반 위 반찬통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여행 취소할까봐. 수님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턱이 떨리는 게 보였죠. 수님이 제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 멍청한 거사. 여행이 뭐가 중요하냐? 내 새끼가 맞고 쫓겨났는데.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수님이 제 앞에서 우는 걸 본 건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처음이었죠. 수님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그 집에 가야겠다. 저는 수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일이 더 커져. 커질 게 뭐가 더 있냐? 내 딸 뺨을 때린 사람한테 내가 할 말이 있어. 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걸요. 분식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님은
혼자서 성호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렸을 때 금자와 현관 앞에서 마주섰죠. 수님이 금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기생충이라고 했다며. 그럼 7년간 당신 아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빚까지 갚아준 건 뭐냐? 그게 기생충이 하는 짓이냐? 금자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님이 다녀간 뒤의 일은 며칠이 지나서 성호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금자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고 합니다. 2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죠. TV도 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소파 쿠션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퇴근한 성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하은이 엄마가 왔다 갔다며. 금자가 대답 대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 애가 우리 빚을 갚고 있었다며. 성우가 거실로 들어와 금자 맞은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금자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우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고 두 사람 사이로 벽식의 초침 소리만 흘렀다고 하더군요. 이틀 뒤 성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협의서 들고 한번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명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문자만으로는 알 수 없었죠. 같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말 오후 2주 전과 같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2주 전보다 수염은 깎았지만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를 시키지도 않았죠. 서명은 할게. 성우가 봉투 위에 손을 올린 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 저는 커피잔을 감싸 쥔 채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줄 생각은 없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5초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성우 씨, 나는 7년간 매일 기회를 줬어. 성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린 게 다 기회였어.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그 한마디만 했어도 달랐을 수도 있지. 근데 그 기회를 2,500번 넘게 줬는데 한 번도 안 잡았잖아. 성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성우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뚜껑을 열었는데 뚜껑이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성우가 그걸 줍지 않은 채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죠. 펜을 내려놓고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죠. 위자료하고 재산 정리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자.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카페를 나온 뒤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협의서에 서명 받았습니다. 이혼 절차 진행해 주세요. 네. 시어머니 폭행건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한 거 아시죠? 위자료만 정리해 주세요. 빚 갚은 거는 청구 안 하겠습니다. 그건 왜요?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 청구하면 그 집이랑 끈이 하나 더 남잖아요. 저는 깨끗하게 끊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가 잠깐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죠. 아이가 없는 협의 이혼은 한 달간 생각할 시간을 두게 돼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회계법인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맡았죠. 수습 기간의 첫 월급이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찍혔습니다.
세금 떼고 약 280만 원이었죠. 퇴근길에 지하철역 근처 은행에 들러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죠. 성호의 38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 안에 다른 사람의 용돈이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빚도 다른 사람의 보험료도 없었죠.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제가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게 주는 가벼움은 처음 느껴보는 종류였습니다. 한 달에 생각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손이 굳었죠. 하은아. 금자였습니다. 7년간 야 이거사 이 사람아로만 불리던 제 이름을 금자의 입에서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날 손을 올린 건 금자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금자의 숨소리만 들렸죠. 3초, 5초, 10초. 저는 그 침묵을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끝내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몸은 괜찮냐? 금자가 말을 돌렸죠. 미안하다는 말 대신 안부를 물은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7년간 습관처럼 붙이던 어머니라는 호칭을 이번에는 붙이지 않았죠. 전화기를 내려놓고 고시원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 가로등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법원 건물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벤치 옆 쓰레기통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었고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이었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수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끝났어. 3초 만에 답장이 왔죠. 알았다. 저녁에 봐. 짧은 4글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별것 아닌 문자였지만 긴 위로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죠. 저는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며 휴대폰 화면을 한 번 더 봤죠. 알았다. 저녁에 봐. 그 4글자를 보며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죠.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였는데 창문 하나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고시원에서 쓰던 이불 하나, 옷 몇 벌, 수님이 가져다 준 반찬통 4개가 전부였습니다. 빈 방이었죠.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커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방이 7년간 살았던 시댁의 넓은 아파트보다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기가 폐를 채우는 느낌이었죠. 새 집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이었죠. 누구의 혈압약도 챙기지 않아도 됐고 누구의 밥상도 차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둘렀습니다. 냉장고 대신 편의점 비닐봉지에서 계란 하나를 꺼내 깨뜨렸죠.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계란 후라이 하나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하는 요리였습니다. 7년간 수천 번 프라이팬을 들었지만 한 번도 저를 위해서 든 적이 없었죠. 계란 후라이 하나에 이렇게 오래 걸린 사람도 드물 거라는 생각에 혼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접시에 계란 후라이를 담고 밥 한 공기를 떠서 식탁 아닌 좁은 싱크대 옆 선반에 놓았습니다. 의자도 없어서 서서 먹었죠. 간장을 뿌린 계란 후라이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노른자가 터지면서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대단한 요리가 아니었는데 맛있었죠. 출근길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지수와 마주쳤습니다. 지수가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죠. 선배님, 요즘 표정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저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켜는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문득 눈에 들어왔죠. 고시원 화장실 거울에서 보던 얼굴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뺨의 멍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 남아있던 게 있었거든요. 눈치 보는 눈빛, 주눅든 입꼬리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 표정을 살피던 버릇.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고 정규 급여로 전환된 첫 달이 왔습니다. 세금 떼고 약 330만 원이 통장에 찍혔죠. 퇴근 후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다가 휴대폰 뱅킹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수님과 같이 여행을 갈 만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매달 한 줄씩 늘어나는 숫자를 보며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여행은 내가 직접 같이 가겠다고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 돈으로 가는 여행이요. 그 주 토요일 아침 수님의 식당에 들렀습니다. 수님은 아침 장사를 준비하며 식당 앞을 물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굽힌 채 바닥을 문지르는 수님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인천공항에서 새 운동화를 신고 설레던 그 뒷모습과 겹쳤습니다. 공항 출국장 기둥 뒤에서 몰래 지켜봤던 그 뒷모습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수님의 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여행을 보내드린 게 잘한 일이었다고요. 그 여행 때문에 시작된 모든 일이 후회가 아니라 자부심이라고요. 수님이 걸레질을 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냐? 밥은? 안 먹었어. 들어와. 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늘 앉던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님은 걸레를 양동이에 넣고 손을 씻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죠. 가스 불 켜는 소리가 났고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가 났고 된장 푸는 냄새가 식당 안으로 번졌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딸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국을 끓이고 밥을 퍼서 내 앞에 놓는 것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대신하는 사람이었죠. 수님이 된장찌개 뚝배기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저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끝이 얼얼했지만 삼켰죠. 그 맛은 결혼 전에도 어릴 때도 언제나 같은 맛이었습니다. 된장의 짠맛과 두부의 부드러움과 파의 아린 향이 똑같았죠. 세상이 다 변해도 이 된장찌개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숟가락을 쥔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울음이 터졌습니다. 7년간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뺨을 맞고도 참았고 고시원 천장을 바라보며도 참았고 법원에서 도장을 찍으면서도 참았죠. 그 전부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식당 안에 제 울음소리가 퍼졌는데 수님은 맞은편에 앉아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등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울어. 울고 밥 먹자. 수님이 그렇게만 말했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죠. 수님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됐냐? 됐어. 수님이 그제야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다 됐으면 국 더 줄까?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알았습니다. 비싼 비행기 표가 아니어도 됐다는 걸요.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제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코를 한 번 더 훌쩍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 줘. 수님이 뚝배기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수님의 등을 바라보며 밥을 한 숟가락 떴죠. 식당을 나서는데 수님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하은아, 저녁에도 와라. 저는 뒤돌아서 대답했습니다. 응.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다음 달 급여일까지의 예산을 정리한 메모가 들어 있었고 해외여행은 아직 가지 못했지만 제 통장에는 다시 한 줄씩 숫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돈이었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7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남몰래 시댁비까지 갚아온 하은이가 돌려받은 건 뺨 한 대와 기생충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무너지지 않았죠. 지갑에 12만 원만 넣고 빈손으로 나와서 자기 이름 석자로 다시 일어섰고 끝까지 엄마의 여행을 지켜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야 인덕션 하나 못 켜고 컵라면을 말아 먹던 시어머니,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몰라서 문자를 보내던 남편. 결국 자기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뒤늦게야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온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이었다는 걸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건 참 슬픈 일이죠. 하은이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기만의 부엌에서 자기를 위한 계란 후라이를 부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행은 엄마를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엄마와 함께 가겠다고 마음먹었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은 씨의 마음이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겠어요? 그 한 줄이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